경제 이야기 따라잡기 17. 화폐와 통화량.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 이야기 따라잡기의 17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엔 화폐의 개념과 화폐의 기능, 화폐의 전달 과정 및 통화량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는 돈이 참 많다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에 돈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돈은 사람들이 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돈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에 사용되는 돈은 달리 표현해서 화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게가 소득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면 이 돈은 금융기관을 거쳐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대출되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돈은 나라 경제 전체에서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폐의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폐는 교환의 매개로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람들 간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물물 교환 경제를 생각해 봅시다. 물물 교환 경제에선 쌍방 간에 서로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경우, 즉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만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화폐를 지불함으로써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아무 때나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화폐를 이용하면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발생할 때까지 거래가 중단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환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화폐의 기능을 교환의 매개 기능이라고 합니다. 한편 화폐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노동을 전문화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이는 특화와 분업에 기초를 둔 시장 경제체제 성립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화폐는 가치 척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물 교환 경제에서 쌀과 토끼를 서로 원하는 사람 간에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발생하여 교환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쌀 몇 킬로그램이 토끼 몇 마리와 교환될 수 있는가에 대해 당사자 간의 견해가 일치하기 어려워 교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폐를 이용하면 쌀 1kg은 얼마인지 또는 토끼 한 마리는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이 화폐는 각 상품의 객관적인 가치 측정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가치 척도 기능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화폐는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물물 교환 경제에선 올해 생산된 물건을 나중에 소비하기 위해선 이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저장하기 위해선 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물건이 부패해서 썩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경우엔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화폐를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올해 사과 100개를 저장해서 내년에 사과 100개를 소비하려는 사람은 굳이 사과를 사서 저장할 필요가 없으며, 사과 1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축했다가 내년에 사과 100개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이처럼 화폐에는 특정 시점의 구매력을 화폐 보유자가 원하는 시점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치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한편 화폐가 이와 같은 가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가 가진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앞서 학습한 것처럼 물가 수준을 안정시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돈 또는 화폐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이용되는 몇 가지 자산이라고 학습했습니다. 지금부턴 이러한 화폐로 이용된 자산은 무엇이 있는지 화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품 화폐가 있습니다. 상품 화폐란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닌 어떤 물건이 화폐로 통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 화폐론 조개 껍질, 구슬, 무명, 쌀, 심지어는 노예 등이 사용됐습니다. 사실 노예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화폐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1960년대까지 농촌에서 쌀이 화폐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화폐로 사용되는 상품은 휴대성, 가분성, 내구성, 동질성, 그리고 가치의 안정성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치의 안정성은 그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상품 화폐로서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금과 같은 귀금속이었는데 이를 금속 화폐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속 화폐의 다음 단계로 나타난 것이 증서 화폐 또는 지폐입니다. 오늘날 각국은 중앙은행에게 화폐 발행의 권한을 부여해서 발행된 화폐가 통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해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폐를 법화라고 부릅니다. 최근엔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전자자금 이체 제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불 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화폐의 형태를 전자화폐라고 부릅니다. 우린 앞에서 화폐의 기능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화폐는 어떻게 해서 가계, 기업 등의 경제 주체에게 공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학습한 법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선 중앙은행이 동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법화, 즉 화폐를 지폐와 주화의 형태로 발행해서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본원통화는 민간이 화폐를 공급받기 위한 1차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대출할 때 시중에 공급됩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외국의 화폐인 외환을 매입하거나 정부가 중앙은행에 예금한 정부의 예금을 인출할 때에도 본원통화가 시중에 공급됩니다. 한편 본원통화의 크기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예금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더한 것으로 측정됩니다. 여기서 지급준비금이란 예금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서 준비해둔 자금을 말합니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과 예금은행 자신의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에 의해 공급된 본원통화는 민간의 화폐 수요를 전부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화폐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을 만큼 화폐가 공급될 수 있는 이유는 은행의 예금 통화 창출 때문입니다. 예금 통화가 창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공급하면 시중에서 그 일부가 유통되고 나머진 다시 예금은행에 예금됩니다. 이때 은행은 예금액의 일부만을 고객의 인출에 대비해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진 대출 등으로 일반에 공급합니다. 이러한 은행의 대출과 사람들의 예금 과정이 되풀이되면 중앙은행이 처음에 공급한 돈은 그 몇 배로 커지게 됩니다. 이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만기가 된 국공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1억 원을 동채권의 보유자인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이 1억 원 모두를 한 시중은행에 예금합니다. 그런데 예금을 받은 이 은행은 예금 받은 금액의 10%를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9천만 원을 을이란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은 처음엔 한국은행을 통해 갑에게 공급된 본원 통화 1억 원이었으나 이젠 갑의 예금 1억 원과
을의 현금 9천만 원을 더한 1억 9천만 원으로 커집니다. 이제 을이 보유하게 된 9천만 원은 갑의 예금을 통해서 공급된 통화이므로 이를 예금 통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 당초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급한 본원 통화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통화가 시중에 공급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금 통화 창출을 통해 민간에 화폐가 공급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중앙은행이 법화 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학습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통해 국가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중앙은행은 통화 발행 권한을 이용해 앞서 학습한 경기 변동에 대응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경기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화폐의 공급량인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적은 경우엔 생산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경기 침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돈의 양을 조절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은 몇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통화량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화폐 가치의 안정, 즉 물가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공개 시장 조작 정책과 지급 준비 정책, 그리고 대출 정책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은 채권 시장과 같은 금융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의 매매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지불하고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앙은행이 돈을 받고 민간 금융기관의 국공채를 매각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통화량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정책을 지급 준비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운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린 앞에서 은행들이 지급 준비금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예금액 중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비율과 예금 통화 창출 규모 간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예금액 중 지급준비금 보유 비율을 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법령으로 강제된 지급준비금 보유 비율을 법정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만일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준비율을 높인다면 예금 통화 창출 규모가 감소해서 시중의 통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준비율을 낮춘다면 예금 통화 창출 규모가 증가해서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대출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게 빌려주는 자금에 대한 금리를 조정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운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들이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듯이 민간 시중은행들도 부족한 자금을 중앙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돈을 빌려가는 민간은행에게 부과되는 대출 금리를 조정해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이때 대출 금리는 재할인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앙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추면 민간은행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에서 더 많은 자금을 빌려갈 것이므로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중앙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 민간은행은 비싼 비용으로 자금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간은행은 중앙은행에게 자금을 빌려가지 않거나 기존에 빌렸던 자금을 상환할 것이므로 시중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농구 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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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